예, 한국인의 전반기의 지식인이었던 선비정신과 정결의 무에 우리가 조선 전기에 이제 선비정신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비판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대표적인 선비정신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구한말의 이제 선비정신을 설명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조선 전기에 예, 이제 사상적인 이념이 이제 유교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일명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인 것이죠. 성리학은 송나라의 남송 시대 때 주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완성하였고요. 정의 형제들이 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송나라에 와서는 이제 당나라의 이민족의 철학과 사상이 많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뭐냐면은 무너지고 있을 때, 그리고 중국의 원래 전통 사상인 유가와 도가가 있긴 하였지만은 서역에서 건너온 불교의 사상에 비하면 논리적인 구조가 허술하여서 이후에 이제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당나라의 정관의 치를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이민족이 분리가 되고 다시 이제 송나라가 들었으면서 이것을 중국식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재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앞 시간에도 강의했다시피 우리의 고대사는 동서중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3분화해서 밑에 8개군의 행정구역으로 나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바로 중국이 바로 그 한 예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방에 있는 여진, 만주 이렇게 이제 금나라, 몽골 이런 쪽이 이제 한 그룹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한 그룹이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조선 팔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나라는 뭐냐면은 8기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택동이가 8lok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나라의 사상을 뭐냐면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아까 말하는 춘추대의라는 이름으로 중국식 사상으로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고 체계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은 나라가 뭐냐면 막강한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떻게 해서 조선 전기 시대 때 뭐냐면은 우리의 정통 선비 정신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정도전이가 북벌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벌을 시도하는데 제일 먼저 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조 이방원이잖아요.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을 죽이고 권력을 정치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소중화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 바로 그때 이미 그 시기에 우리는 원래의 우리 정통 사상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이가 사람들은 맞는 훌륭한 점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대국적인 인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정도전이라든지 이승계가 중심이 되어 있던 사상이 훨씬 더 대의적이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때부터 뭐냐면은 뭐 세조는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뭐 임진왜란 전까지를 이제 조선 전기라 그러는데 이때까지는 이미 우리는 소중화가 되어 버려서 춘추대의와
존화약이라는 사상이 뭐냐면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정통 사상을 버려버렸던 시기였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추대유가 그 존화양의를 내세워서 마치 이것을 중국에 사대하는 것이 우리가 의이고 대의명분이고, 예, 우리가 그 삼전도의 굴욕에서 그 척하파의 김상현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춘추대의 존화양이 그때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은 우리의 정통 사상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소중화인으로서 중국에 사대하는 뭐냐면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엽적으로 선비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선비 정신을 그 본질을 우리가 흐리게 하였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정신은 뭐냐면은 의리와 절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춘추대인이 존화양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를 존중하고요. 존중하는 것을 넘어가고 존숭했죠. 존숭. 그리고 오랑캐의 문화를 뭐냐면 터부시하고 중국을 받들고 오랑캐의 문화는 배척하는 우리의 정통 사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흥무당이 무엇이고 흥무당의 사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황무당의 사상이 무엇이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가 무엇이고 천손이 무엇이고 동서중앙으로 삼각관계로 뭐냐면 분리해서 우리의 정토상을 다스렸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팔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아들인 도학적 의리의 가장 큰 과제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여 이단을 배척하고 중화와 오랑캐를 가려서 중화 문화를 수호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바로 뭐냐면 정통사상의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춘추대유와 존화양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중화문화의 존숭사상으로 사대주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이것이 뭐냐면 태조 이방원인 때 바로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춘추대의라는 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외민족이라 그런 오랑캐를 말한 것이죠. 우리의 조상의 한 뿌리인 북방의 유목민들의 뿌리를 뭐냐면 침략하고 오랑캐로 한가는 신념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가짜 양반으로 들어서게 되는 가짜 선비가 들어서게 되는 우리의 사상에 왜곡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비들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죠. 의병을 일으킨 것이 왜 의리를 일으켰느냐? 바로 춘추대의 존화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외놈들과 북쪽에 있는 청나라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엄격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춘추대유의 중국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존화야기의 배척적인 사속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뭐냐면 의리에 따라 죽는 순의 정신을 우리가 발휘했고, 또 우리가 병자호란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곧 일어났던 병자호란 때 오랑캐를 배척해야 되니 아니면 오랑캐와 타협해야 되니, 그 유명한 뭐냐면 최명길과 뭐냐면 김상현의 그 대담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명분을 중요시해서 오랑캐를 멀리해서 이 오랑캐와 손잡을 수가 있느냐? 척화론이죠.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이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최명길이 뭐냐면은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전도에서 뭐냐면 인조가 머리를 3번 받고 뭐냐면 항복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타난 사상이 뭡니까? 만주족의 청나라에 대한 복수 설치 의식이 이 시대 선비정신, 이게 무슨 선비정신입니까? 원래의 우리의 전통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복수 설치 의식이 이때의 선비정신으로 잡아서 더욱더 뭐냐면은 우리가 춘추대유와 존하양이의 바탕을 두고 있는 왜곡되고 가짜 양반으로서 가짜 성빈으로서의 행동이 결국은 뭐냐면은 287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 때 가짜 양반과 가짜 선비들이 왜곡된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전통 사상을 바로 공부하지 않았던 오점을 남긴 가장 선비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뭐냐면은 여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오현이라고 말하는 한원당 김경필을 비롯해서 해제 이현적이라든지 일두 정여창이라든지 정암 조광조 선생이라든지 태계 여황조차도 여기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조선조 오현의 한 사람이는 환원당 김경필은 저희 17대 선조입니다. 그런 성현이라고 수위의 성현에 있는 분조차도 저가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환원당 김경필 선생이 바로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정암 조광조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정암 조광조 선생의 정신을 한번 보자고요. 자, 조선시대 선비들은 선비의 품격과 지주를 철저히 각성했다. 야, 좋습니다. 이 말은 좋습니다. 자, 조광조 선생은 선비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도모하고 일을 당해서는 과감하게 실행하고 환난을 헤아리지 않는다. 나라 일에 공적인 일이죠. 공적인 일은 사소로운 나의 일에 영향에 미치지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소인은 무엇인가? 감히 정하는 지조와 곧은 말로 원망과 노염을 부리지 못하며 머리를 숙여 아래 위를 살피고 이쪽 저쪽을 주선하여 자신을 보존한 자, 이런 사람들 소인이라고 했다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정암 조광조 선생이 지금 선비와 소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선 정계의 대학자로서 또 실천가로서 이 사람은 도학자이지만 명색이 개혁주의자로서 우리의 전통 사상에 그래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격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조광조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또
환원당 김경필 선생이 사서상경이 마치 시험을 치는 그 교과서로서만 활용했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뭐냐면 실천공명하고, 이것이 뭐냐면 세소응대하는 소학에 기초를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과 근본적인 생활 규범과 근본적인 예법을 뭐냐면 지켜가야 된다는 소학동자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중에 소학동자라고 스스로 이름 붙여서 조광조라는 그 당시에 17세 된 조광조를 2년 동안에 그 가르쳤던 대학자이면서 성현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15살, 16살 때 환원당 김경필 선생의 독소학이라는 제가 그 19지를 지금도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문유미의 암천기라 소학소징 오작비라 종차존심 종자재민의 구구하용 성경비라, 이런 말이 그 독소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 내용은 글을 읽어도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했는데 수학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깨달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선전기의 대학자인 이황의 선비는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이황은 선비는 천자와 보타여도 참남하지 않고 왕이나 공경으로서 빈곤한 선비에게 몸을 굽히더라도 욕되지 않는다. 예, 이런 정신은 정말 멋진 이야기죠. 태계 이황 선생은 선비는 천자와 보타여도 참남하지 않고 왕이나 공경으로서 빈곤한 선비에게 몸을 굽히더라도 욕되지 않는다. 예, 이런 정신은 절에 있고 당당한 선비의 고귀함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곡 이 선생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조정에 있어서 사업을 베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사람이 조정에 못 있고 공무원 말을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하여 선비가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학자들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정통사상의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에 들어와서 선비 정신이 우리의 전통사상으로서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대사르가 복원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는 말을 제가 흥분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